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음주운전 사고와 편법 증여 등 각종 의혹과 질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의회 인사청문 특위는 김태엽 예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에서 퇴임한 지 6개월 만에 시장 후보자로 청문회장에 선 김태엽 예정자. 김 예정자는 논란이 된 자신의 음주운전 사고를 의식한 듯 청문회 시작 모두 발언을 통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저희 한순간의 구릇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하여 서귀포 시민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려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습니다. 800만 원의 벌금을 내신 분이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장이 된다면은 우리 제주도 공직자들은 뭐지? 서귀포시청 공직자들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임대료와 모친 조의금 7천만 원으로 대출을 갚아준 것도 편법 증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토지 사용분에 대해서 받았던 게 없다. 공짜다. 이것도 증여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도 지금 5천만 원 대해서도 이것도 증여고요. 증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5천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가 다 알아요. 증여라는 걸. 김 예정자가 비서실장 재직 당시 가족의 공기업 사장 임명과 승진, 취업 청탁 의혹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예외가 그리고 우연히 겹치면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전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예정자님은 갑 중에 갑 능력자다. 30년 만에 영구관 된 겁니다. 그게 근데 참 우연하게도 비서실장 하실 때 되셨어.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오히려 제가 공무원 생활 해오면서 저 때문에 집사람이 피해를 봤습니다. 김 예정자와 부인이 경매 등으로 산 농지를 놓고 농지법 위반과 기획부동산 거래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예정자 배우자가 매입한 땅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누가 봐도 주택용 토지로 소위 우리 그 기획부동산이죠. 농지를 싸게 매수해서 분할 판매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직자 생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공기 끝나면 뭐 하겠습니까? 소일거리로 해야 했습니다. 이 공직자 생활 아직 많이 남았을 때 이거 사셨습니다. 서귀포 지역구 출신 청문위원들은 김 예정자를 지나치게 감싸거나 질의 시간을 지역구 민원 챙기기에 이용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의혹이 쏟아진 김태엽 예정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격 의견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원희룡 지사의 최종 임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민중연대는 성명을 내고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도민사회 전체에 행정불신이 확산된다며 원희룡 지사는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조금 횡령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좌남수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했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도정과 의회가 도민들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선 7기 원희룡 지사가 취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원 지사의 공약을 점검하는 기획뉴스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갈등 관리와 공동체 회복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군과 주민, 행정과 주민, 그리고 주민과 주민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서귀포시 강정마을. 원희룡 지사는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강정마을의 지역 공동체 회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을 보면 마을 커뮤니티 센터와
보건지소 건립, 태양광 발전단지 수정 등 대부분 인프라 구축과 수익사업 지원에 치우쳐 있습니다. 오히려 돈만 쏟아붓는 지역발전 사업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아니면 제주도정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을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풀어나가는 노력들, 뭐 돈이면 다 된다는 게,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서로 그것이 가진 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제주 제2공항도 비슷합니다. 도민 주도로 건설하겠다며 경제적 파급 효과만 강조하고 공항 운영권 참여에만 매달린 사이 찬반 주민 간의 갈등은 고조되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박탈당했다는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도의회가 나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도민 주권 관점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도민이 정책 참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봤고, 부자업 선얼리 동물 테마파크와 대정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놓고 주민 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지만 원도정은 제대로 갈등을 조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에 대해 사전에 갈등 영향 분석을 하고 갈등 조정 협의회를 통해 이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최근 제정됐다는 게 그나마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이 먼저 선제적으로 합의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그러한 장을 잘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몇 년 동안 제주 지역 사회는 갈등 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만큼 조례 취지에 맞게 전문 인력과 전담 부서를 꾸리는 등 원도정이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관광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의 투자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관광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 사업장 60곳을 모두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투자 실적은 17조 9천억 원으로 계획의 64%에 그쳤고, 고용 실적도 6개월 전보다 3천여 명 줄어든 9천여 명으로 계획 대비 29%에 불과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사업 기간이 종료됐지만 투자 실적이 40%에 그친 부영랜드에 대해 지정 해제를 진행하고 고용이 저조한 사업장 5곳도 지정 해제할 계획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실패한 제주 4.3 특별법 개정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4.3 특별법 개정도 낙관할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4.3 유족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4.3 특별법 개정 방향과 입법 전략 토론회.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4.3 특별법 개정안에는 희생자 배보상 기준을 명시한 것이 20대 법안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보상금의 경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서 법원 판결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지급된 위자료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반영했습니다. 또 군사재판 무효화 조치와 범죄 기록 삭제, 행방불명자에 대한 사망신고 간소화, 그리고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시 벌칙 조항도 담겼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이 야당 반대의 빌미가 됐던 만큼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약임과 동시에 대통령께서 2번 제주도를 방문해서 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의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미적미적하는 정부는 사실은 직무를 유기하는 거지요. 4.3 특별법 개정안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야 공동의 법안 발의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갈등 국면에서 야당 협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사법 개정에 따라 야당이 다른 지방 과거사 사건과 연계 처리를 고수할 경우 4.3 특별법 처리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과거사 문제 밝히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체질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데서 이 야당을 어떻게 이해시켜 나가느냐, 이것은 국민의 힘으로, 도민의 힘으로밖에
밀어붙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치권이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안 될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정부 여당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시내 도심 한복판에서 20여 년 전 발생한 변호사 피살 사건이 조직폭력배들이 저지른 청부 살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관련자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을 저질렀다며 주장하고 나선 사람은 도내 폭력 조직인 유탁파의 행동대장 53살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유탁파의 두목인 백모 씨가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은 뒤 자신에게 이 변호사를 혼내주라고 명령해 동료인 손모 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증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처를 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정도로 유사하게 그렸고, 그 당시에 우리 할 때 그 가로등이 꺼져 있었어요, 꺼져. 근데 그 제보자는 어두웠다고 한 것이 부합이 되고. 이에 따라 경찰은 6,000페이지 분량의 당시 수사 자료와 함께 김 씨의 증언이 담긴 4시간 분량의 동영상 파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씨를 국내로 송환해 직접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속히 그 방송 제보자를 만나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다각도로 그 방송 제보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고요. 문제는 변호사 피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 김 씨가 범죄인 인도 협정 대상이 아닌데다 범인의 DNA 등 물적 증거도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제 추방을 요청할 법적인 방법들을 검토하는 한편 다른 유탁파 조직원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증언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1970년대부터 도내 유흥가에서 활동해온 폭력 조직인 유탁파는 지금도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이번 수사로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제주 지역 폭력 조직들의 실체도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초등학생인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고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1살 난 딸이 하교가 늦고 숙제를 잘 못한다며 노트를 찢어 입속에 구겨 넣은 뒤 때리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찾아온 상담사들을 때린 뒤 법원의 접근 금지 결정을 무시한 채 아이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대학교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제주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강의에 따른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은 강의의 질이 매우 떨어졌고 도서관과 건강증진센터 등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라면 누릴 수 있는 시설 사용권도 제한받았다며 대학 측에 1학기 등록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타 대학 사례를 고려하고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의논 중이라며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제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고봉현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도의회가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존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관광과 서비스업 부진으로 올해 도내 총생산이 최하 마이너스 2.1%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주형 온 오프라인 연계 사업 등을 통해 경제와 산업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은 육상에 호우와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한라산 진달래밭에 147.5mm, 제주 25, 서귀포 44.7mm로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30에서 80mm가량 더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제주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